욕망은 끝내 우리를 태웠다. 사랑도 가족도 이름도 남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단순한 막장 드라마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 기쁨과 슬픔, 배신과 용서,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공간입니다. 나는 회장이 아니라 괴물이었어. 당신만 죄인이라고 생각해. 난 매일 훔치며 버텼어. 아버지, 이제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을 버려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특히 더 극적이고 동시에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회장이었지만 누구보다 위험한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 그리고 화려한 삶의 이면에서 도벽이라는 그림자를 숨기고 살아온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서로의 비밀을 맞닥뜨리며 파국으로 치닫는 서사 속에서 우리는 욕망이 남긴 상처와 치유의 가능성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혹시 이 이야기에서 마음이 울리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욕망의 끝, 그리고 파멸.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서울 한남동,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그 집 안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왔죠. 윤태수는 75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가르며 헤엄치는 동안 세상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브리핑 자료입니다. 수영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온 태수에게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언론에서는 윤태수를 국가 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정작 태수 자신은 그런 호칭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받는 경영 브리핑을 보며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한편 안방에서는 박미란이 조용히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62살의 미란은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단 이사장으로서 봉사활동에 참석해야 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미라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후에 재단 모임이 있어.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태수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의 일정을 확인하고 예의상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죠. 그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흐릿했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챙기며 거실을 지났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 안에 들어있는 90년대 발라드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그 노래들을 들으면 젊은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경제위기 때,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미라는 결혼 반지를 빼서 금모으기 운동에 내놓았었습니다. 태수도 회사가 어려워져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만 해도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지키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태수가 미란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죠. 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약속의 의미가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지킨다는 건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미라는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코트를 입다가 문득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들렀던 호텔 로비에서 가져온 작은 티스푼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건 잠깐만 가져오는 거야. 나중에 다시 돌려놓으면 되잖아. 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작은 물건들을 가져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호텔의 수저, 갤러리의 작은 페이퍼웨이트, 편의점의 립밤까지 집안 서랍마다 비닐에 곱게 쌓인 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미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왠지 모를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외투를 걸치며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늦을 것 같아. 투자자들과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알겠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하고 다녀오세요. 미란의 대답은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말끝이 무심하게 흩어지는 순간 미란은 다시 한번 코트 주머니 속 작은 핸드크림을 만졌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자리를 메우는 습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로 가득한 거실,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복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고급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가 텅 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 태수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0층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도 비서 하늘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하늘은 35살의 젊은 여성으로 3년 전부터 태수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늦지 않으셨네요. 하늘이 문을 열어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대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늘 씨, 오늘 좀 다르게 보이네요. 태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가까이 다가와 태수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저에게 잘해주시잖아요. 저도 회장님께 특별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아,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어도 괜찮을까? 회장님, 제가 언제부터 회장님을 좋아했는지 아세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였어요. 회장님만 보면 가슴이 떨렸거든요. 하늘이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하늘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하늘이 널 보면 젊었을 때가 생각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은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만 보세요. 다른 여자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여자들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마케팅팀 김 과장님께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어제도 개인적으로 식사 제안하셨다면서요?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에 당황했거든요. 그건 그냥 업무상 필요한 만남이야. 정말요? 그럼 인사팀 박 대리님과의 출장 계획은 뭐예요? 굳이 둘이서만 가야 하는 출장인가요? 하늘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늘에게 들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아, 오해야. 저는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말고도 다른 여직원들이 좋으신 거죠? 하늘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너만으로도 충분한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 태수의 솔직한 고백에 하늘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해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한편 미라는 청담동의 유명한 갤러리에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문화예술 후원 행사에 참석차 온 것이었는데 갤러리 한편에 전시된 아름다운 도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려청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푸른빛이 유난히 고왔습니다. 이 작품 정말 아름답네요. 미란이 갤러리 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 작품 말씀이시군요. 신진 작가의 작품인데 가격이 꽤 나가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고 싶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갤러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라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그 도자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잠깐만 가져가는 거야. 집에서 며칠 보다가 다시 돌려놓으면 되잖아. 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가져간 물건들을 다시 돌려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 서랍 깊숙이 비닐에 싸서 보관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녁 무렵 태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하늘 씨와의 미팅은 어떻게 되셨어요? 미란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하늘과의 만남을 알고 있다는 것에 당황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립스틱 자국도 지우지 않고 오고. 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거울을 보며 서둘러 입가를 닦았습니다. 미란아,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미란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도자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태수는 그 아름다운 청자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뭐야? 갤러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미란의 고백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처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각자 숨기고 있는 치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란아, 여보.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미란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으며 아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도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처지라는 것에 묘한 위안을 느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른 척하자. 서로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하자. 두 사람은 그렇게 묵시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지 않는 대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의 저택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 사는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결혼 생활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공생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말 오후 윤도현은 미국에서 잠시 귀국해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38살의 도현은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투자 유치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돌아온 도현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나? 도현이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마침 재단일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도현은 어머니 화장대 위에 가져온 선물을 놓으려고 했는데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서랍을 닫으려다가 그 안에 든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 안에는 온갖 작은 물건들이 비닐에 쌓인 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고가 새겨진 수저, 갤러리 이름이 적힌 작은 노트, 백화점 샘플 화장품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넣어진 듯한 아름다운 청자 도자기였습니다. 이게 뭐지? 도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물건들을 왜 이렇게 모아두었을까요? 혹시 기념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생긴 건가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 청자 도자기는 값이 상당해 보였는데 어떻게 구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서랍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서랍을 닫으려 했지만 미란이 방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미란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아들이 자신의 화장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미라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서랍으로 다가가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도연아, 이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들키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물건들이 뭐예요? 특히 이 도자기는... 도연이 청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미란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이 물건들, 어머니가 가져온 거야. 사지 않고 그냥 가져온 거야. 미란의 고백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던 어머니가, 그것도 재단 이사장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일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냥 실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 미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습니다. 도연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아버지한테는 절대. 제발. 미란이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애원했습니다. 도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한편 회사에서는 태수가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늘과의 관계 이후로 태수의 욕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늘만으로 만족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태수가 마케팅팀의 젊은 여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 과장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말도 제대로 섞어본 적 없는 회장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 그게 제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럼 내일은 어때?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어. 태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김 과장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회장이다 보니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비서실의 하늘은 이런 태수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을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믿었는데 점점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태수를 보며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하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극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이는 너무 걱정이 많아. 난 괜찮아. 태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하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회사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여직원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녁 무렵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도연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도연이가 왔네. 언제 왔어? 태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도연아,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미란아. 아들이 뭔 얘기를 하려나? 태수는 소파에 앉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족의 평화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있었지만 그 비밀들이 가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회사 화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태수가 다른 여직원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을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저 태수의 욕망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하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5살의 나이에 기혼자와 관계를 맺은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이용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하늘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행동을 폭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사회에 알리거나 아니면 미란에게 직접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태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주고받은 메시지들, 모든 것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낸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 하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수를 폭로하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치부도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이 같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하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태수를 직접 폭로하기보다는 먼저 미란을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하늘은 미란의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란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해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미란이 재단 업무로 그 근처에 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화요일 오후 청담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하늘은 미란을 기다렸습니다. 미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처음이라 긴장되었거든요. 혹시 박미란 이사장님이신가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여성이 자신을 아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하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미란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남편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회장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미라는 하늘의 표정을 보며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비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계속 말씀해 보세요. 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회장님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보니 다른 직원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하늘의 고백에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당사자의 입으로 듣게 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하늘이 말을 마치자 카페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 씨도 힘드셨겠어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은 그 말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그냥 하나의 대상일 뿐이었더라고요. 하늘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하늘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같은 여자는 결국 피해자예요. 하늘이 미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같은 남자로부터 상처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늘 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에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요.
하지만 회장님의 행동은 누군가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미란이 동의했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있지만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사장님, 저희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봐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여성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라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하늘이라는 여성을 만나 묘한 동질감을 느낀 것도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늘 역시 미란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두 여성의 만남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수영을 마치고 아침 브리핑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러 신문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인터넷 언론에 회장님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일간지들도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태수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직원들에게 성추행 의혹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기사에는 하늘의 상세한 증언이 실려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만남, 태수가 보인 부적절한 행동들, 그리고 다른 여직원들에게까지 손을 뻗치려 했다는 내용까지. 하늘은 태수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고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케팅팀 김 과장도 예쁘다고, 인사팀 박 대리도 관심이 있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죠.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것을. 하늘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태수가 여러 여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던 일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일들, 심지어 출장을 핑계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던 일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태수가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하늘이 자신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폭로할 줄은 몰랐거든요. 기사에는 다른 익명의 여직원들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케팅팀의 한 직원은 회장님이 저녁 식사를 여러 번 제안하셨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고, 인사팀 직원은 회장님이 제 어깨를 만지시면서 예쁘다고 말씀하셔서 매우 불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태수가 젊은 여직원들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 개인적인 만남을 자주 요청한다는 것, 심지어 승진과 연결지어 압박을 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일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팀과도 상의를 해야 하고요.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한편 회사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태수의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하한가를 기록했고 거래량도 폭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미라는 재단 사무실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갤러리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미란이 가져간 청자 도자기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그날 행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갤러리 관장이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들킬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 측에서는 이미 방문객 명단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미란의 이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란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안에 숨겨두었던 청자 도자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푸른빛이 여전히 고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미란도 마찬가지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 일로.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 태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란 이사장님 계신가요? 갤러리 도난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수도 아내의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괜찮으세요? 도연아,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다. 어머니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고, 도연은 부모님 2분 모두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업도 중요한 시기였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비행기 표를 알아볼게요.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갈게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을 구해야 할지, 거리를 두어야 할지 갈등했지만 결국 가족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남동의 저택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각자의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대형 호텔 컨벤션홀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수의 회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언론사에서 기자들을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태수는 창백한 얼굴로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명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태수가 답변을 준비하려는 순간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여러 명의 여성들이 함께 들어왔는데 모두 태수의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늘이 마이크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저는 윤태수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들입니다. 하늘의 말에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은 괴물입니다.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는데 태수가 하늘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은 회장님이 저에게 강요한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회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직원들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가운데 다른 피해자들도 한 명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마케팅팀에서 일했던 김민정입니다. 회장님은 승진을 미끼로 저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인사팀 박소영입니다. 회장님이 출장 중에 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회계팀 이지은입니다. 회장님은 회식 자리에서 저를 따로 불러내어 성희롱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기자들은 미친 듯이 촬영하고 받아 적었습니다. 태수는 단상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회장님.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태수를 직접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미라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도난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미란이 여러 곳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왔거든요. 박미란 씨, 이 호텔 수저는 언제 가져가신 건가요? 형사가 비닐에 쌓인 수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백화점 립밤은요? 그리고 이 미술관 펜은요? 형사가 계속해서 증거물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미란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들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모든 게 제가 한 일입니다. 미란이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 순간 경찰서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미란의 도벽 사건까지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재벌 회장 부인, 상습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 명문가 며느리의 추락, 도벽 전과 줄줄이 드러나 온라인 뉴스 사이트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댓글란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역시 부자들이라고 다 똑같구나. 돈 많으면서 왜 훔쳐? 정신병 아냐? 남편은 성추행, 부인은 도둑질. 진짜 가족이네. 미라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지고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이사장님, 도벽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나요? 재단 이사장직에서 사퇴하실 건가요?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도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태수와 미란의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뉴스 화면에는 기자회견장에서 외치는 하늘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괴물입니다. 하늘의 절규가 전국에 생중계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미란의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의 부인인 박미란 이사장도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각종 장소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방송에서는 미란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과 함께 압수된 물건들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남동의 저택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고급 주택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태수와 미란이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태수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이런 일까지 벌여서 나도 미안해. 당신만 탓할 처지가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각자의 잘못이 온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밤늦게까지 집 밖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계속 번쩍였습니다. 한때 존경받았던 기업인 부부의 몰락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수치심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는 한 남자가 급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도연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부모님의 사건을 다루는 뉴스가 반복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성추행 의혹, 부인은 상습 절도. 뉴스 자막을 보는 순간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부모님이 이런 추악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남동으로 향하는 길에 도연은 핸드폰으로 각종 기사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성추행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과거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의 도벽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여겨졌던 일이 알고 보니 수년간 계속된 상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각종 호텔, 갤러리, 백화점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줄줄이 발견되었고 피해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도연은 후회했습니다. 어머니의 서랍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을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남동에 도착하자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태수와 미란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특히 태수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태수가 힘없이 일어나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부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아들의 분노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란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도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어머니를 거부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훌륭한 기업인 아버지, 봉사활동에 힘쓰는 어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뭡니까? 성추행범과 절도범이잖아요. 도연의 말에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미라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제발 이해해줘. 미란이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해요?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서랍에 숨겨둔 걸 이해하라고요? 아버지가 회사 직원들을 성추행한 걸 이해하라고요?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특히 태수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일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들과 인연을 끊을 겁니다. 뭐라고?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는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당신들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평생의 수치였어요. 도연의 말에 태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당신들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좋은 대학, 유학 기회, 사업 자금. 모든 게 당신들이 쌓아 올린 명성 덕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부끄러워요. 도연이 계속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발목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도연아, 제발 엄마를 버리지 마. 엄마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하지만 도연은 미란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 때문에 제 사업에도 피해가 올까봐 걱정이에요. 도연아,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아버지가 무릎 꿇을게. 태수가 실제로 무릎을 꿇으며 아들에게 사정했습니다. 평생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태수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런 모습 보기 싫어요. 당신들은 이미 저에게 실망만 안겨줬어요. 도연이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이 기어가면서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도연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엄마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제발. 미란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남남입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태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으어. 태수가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치욕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미란이 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도 순간 멈췄지만 결국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도연아. 미란의 부르짖음이 빈 집에 메아리 쳤지만 이미 아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란은 쓰러진 태수를 부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혼자구나. 태수도 바닥에 누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제는 아들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남동의 저택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가족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삶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채 두 노인만이 서로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지만 집안은 절망과 후회로만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마이크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저는 윤태수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들입니다. 하늘의 말에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은 괴물입니다.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는데 태수가 하늘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은 회장님이 저에게 강요한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회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직원들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가운데 다른 피해자들도 한 명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마케팅팀에서 일했던 김민정입니다. 회장님은 승진을 미끼로 저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인사팀 박소영입니다. 회장님이 출장 중에 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회계팀 이지은입니다. 회장님은 회식 자리에서 저를 따로 불러내어 성희롱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기자들은 미친 듯이 촬영하고 받아 적었습니다. 태수는 단상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회장님.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태수를 직접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미라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도난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미란이 여러 곳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왔거든요. 박미란 씨, 이 호텔 수저는 언제 가져가신 건가요? 형사가 비닐에 쌓인 수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백화점 립밤은요? 그리고 이 미술관 펜은요? 형사가 계속해서 증거물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미란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들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모든 게 제가 한 일입니다. 미란이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 순간 경찰서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미란의 도벽 사건까지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재벌 회장 부인, 상습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 명문가 며느리의 추락, 도벽 전과 줄줄이 드러나 온라인 뉴스 사이트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댓글란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역시 부자들이라고 다 똑같구나. 돈 많으면서 왜 훔쳐? 정신병 아냐? 남편은 성추행, 부인은 도둑질. 진짜 가족이네. 미라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지고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이사장님, 도벽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나요? 재단 이사장직에서 사퇴하실 건가요?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도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태수와 미란의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뉴스 화면에는 기자회견장에서 외치는 하늘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괴물입니다. 하늘의 절규가 전국에 생중계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미란의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의 부인인 박미란 이사장도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각종 장소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방송에서는 미란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과 함께 압수된 물건들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한남동의 저택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고급 주택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태수와 미란이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태수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이런 일까지 벌여서 나도 미안해. 당신만 탓할 처지가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각자의 잘못이 온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밤늦게까지 집 밖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계속 번쩍였습니다. 한때 존경받았던 기업인 부부의 몰락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수치심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1년 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302호실에서 태수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몸의 반쪽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국가 경제의 아버지라 불렸던 남자는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신음소리를 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간병인도 없었고 면회객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파산했고 재산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남동의 저택도 경매로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가을이 깊어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자신의 인생도 저 낙엽처럼 쓸쓸히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태수가 간신히 말을 했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병인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간 상태였고 태수는 혼자서 목마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지만 태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미국에서 연락을 끊었고 미라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직원들도 사업 파트너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태수는 침대 옆 서랍을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미란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던 그 시절이 이제는 까마득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란아. 태수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던 걸까? 왜 가족보다 순간의 쾌락을 선택했던 걸까 하는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가슴에 심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간병인. 태수가 간신히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마비된 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수는 그 자리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경기도 여자교도소에서는 미란이 또 다른 문제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미란의 침상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박미란 수용자, 이게 뭡니까? 교도관이 미란의 베개 밑에서 수건 여러 장과 작은 비누, 칫솔 등을 꺼내 보였습니다. 모두 공용 화장실이나 세탁실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미란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후에도 도벽 증상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몇 번 경고했는데도 계속 이러시네요. 이번에는 징벌감방 들어가셔야겠습니다. 교도관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일로 문제가 됐지만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란이 애원했지만 교도관은 단호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었으니까요. 징벌감방으로 끌려가면서 미라는 다른 수용자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수군거리며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또 도둑질했대. 재벌 부인이라던데 여기 와서도 못 고치네. 정신병인가 봐. 안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해? 미라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된 자신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징벌감방은 좁고 어둡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만이 있을 뿐 거의 독방에 가까웠습니다. 미라는 딱딱한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문득 태수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혼자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면회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도벽을 멈췄다면, 만약 남편을 더 사랑으로 돌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라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그때 자신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면회도 못 가고 마지막도 못 봤는데 미란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태수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업체에서 간단히 치러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그의 인생이 이렇게 쓸쓸하게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태수와 미란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가끔 성추행 사건이나 재벌 비리를 다룰 때 참고 사례로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가족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욕망은 끝내 우리를 불태웠습니다. 태수의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욕망, 미란의 소유에 대한 병적인 집착,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언덕에 있던 그 화려했던 저택도 이제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인들은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